이번 편이 다윈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돌아보면 꽤 긴 여정이었거든요. 1편에서 다윈이 비글로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갔고 2편에서 자연 선택이 어떻게 눈도 만들고 공작고리도 만드는지 봤고 3편에서 맨델이 완두콩으로 유전의 비밀을 풀었는데 35년간 묻혀 있었고 4편에서 DNA가 발견되면서 퍼즐이 맞춰졌고 5편에서 그 퍼즐이 맞는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다양성의 이야기더라고요. 다양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다양성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때문에요. 마지막 편에서는 진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봅니다. 늑대, 야생의 포식자입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영역을 지키고 겨울밤에 울부짖는 동물. 그런데 이 동물의 후손 중에 치와와가 있습니다. 몸무게 2kg, 사람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크기입니다. 같은 후손 중에 그레이트 데인도 있습니다. 몸무게 70kg, 어깨 높이가 사람 허리를 넘습니다. 치와와와 그레이트 데인, 같은 종입니다. 교배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인데 크기가 35배 차이 납니다.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느립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걸쳐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개는 약 1만 5천 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골랐기 때문입니다. 순한 늑대를 골라 짝을 지어줬습니다. 더 순한 자식을 다시 골랐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체끼리 교배시키면 사냥개가 됩니다. 양모리를 잘하는 개체끼리 교배시키면 목양견이 됩니다. 작은 개체끼리 교배시키면 더 작아집니다. 큰 개체끼리 교배시키면 더 커집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연이 고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고릅니다. 이것을 인위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의 기원 첫 번째 장에서 다윈이 다룬 것은 갈라파고스도 아니고 자연 선택도 아닙니다. 비둘기 품종입니다. 부채꼬리 비둘기, 공작 비둘기, 텀블러 비둘기, 모두 같은 야생 바위 비둘기에서 나왔지만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윈이 이것을 1장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종이 변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뒤 자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위 선택은 자연 선택의 축소판이자 빨리 감기 버전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변이가 있고 선택이 있고 유전이 있습니다. 차이는 누가 고르느냐 뿐입니다. 자연이 고르면 자연 선택, 인간이 고르면 인위 선택. 인위 선택은 동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옥수수를 보겠습니다. 야생 옥수수의 조상은 테오신테라는 풀입니다. 멕시코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지금의 옥수수와 닮은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알갱이가 손가락 마디만 합니다.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서 먹기 어렵습니다. 약 9,000년 전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풀의 알갱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알갱이가 조금 더 크고 껍질이 조금 더 부드러운 개체를 골라서 심었습니다. 다음 해에 또 골랐습니다. 수천 년을 반복합니다. 결과가 지금의 옥수수입니다. 테오신테와 현대 옥수수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식물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바나나에는 크고 딱딱한 씨가 가득합니다. 과육은 거의 없습니다. 수천 년간 씨가 적고 과육이 많은 것을 골라 심은 결과가 지금의 바나나입니다. 수박도 원래는 자몽 크기의 과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이 먹는 거의 모든 농작물이 인위 선택의 산물입니다. 인위 선택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가장 극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1959년 소련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라에프가 시베리아 여우 농장에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은여우, 야생 여우를 모피 생산용으로 기르던 동물입니다. 벨라에프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여우를 골랐습니다. 사람을 덜 무서워하는 여우.
조금이라도 순한 여우끼리 교배시킵니다. 그 자식 중에서 또 가장 순한 것을 골라 교배시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세대, 약 10년 만에 여우들이 사람에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귀가 접힙니다. 꼬리가 말립니다. 털에 얼룩무늬가 나타납니다. 벨라에프가 선택한 것은 행동 하나뿐이었습니다. 순한 성격. 그런데 외모까지 변했습니다. 왜? 순한 행동을 만드는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다면 발현이라고 합니다. 벨라에프의 여우 실험은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택이 작동하면 변화는 놀랍도록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연 선택은 수만 년이 걸리지만 인위 선택은 수십 세대면 충분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속도만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으킨 진화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화를 촉발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28년 9월 영국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다녀옵니다. 실험실에 두고 간 배양 접시를 봅니다. 포도상 구균을 키우던 접시였는데 푸른 곰팡이가 하나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세균이 빼곡한데 곰팡이 근처만 깨끗합니다. 곰팡이가 무언가를 내뿜어 세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인류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1940년대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많은 부상병의 목숨을 살립니다. 이전에는 작은 상처의 감염으로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항생제가 그것을 바꿨습니다. 과학자들은 선언합니다. 감염병의 시대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플레밍 자신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1945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니실린을 너무 적은 양으로 쓰면 세균을 죽이지 못하고 내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페니실린이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내성 세균이 나타납니다. 원리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2편에서 본 자연선택 그 자체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세균 대부분이 죽습니다. 하지만 전부 죽지는 않습니다. 세균 집단 안에는 원래 변이가 있습니다. 4편에서 봤듯이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 변이 중에 우연히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진 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오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죽고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세균이 번식합니다. 자식도 내성을 물려받습니다. 다음 세대는 내성 세균으로 가득 찹니다. 변이, 선택압, 차별적 생존, 유전, 자연 선택의 4가지 조건 그대로입니다. 다만 속도가 다릅니다. 세균은 20분에 한 번 분열합니다. 하루면 70세대가 넘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수천 년에 해당하는 세대가 하루 만에 지나가는 겁니다. 진화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기자 메티실린이라는 새 항생제를 만듭니다. 세균이 메티실린에도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 구균. 병원 감염의 대명사가 된 세균입니다. 반코마이신이라는 더 강력한 항생제를 씁니다. 반코마이신 내성 세균도 나타납니다.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가진 세균도 등장합니다. 다제 내성균.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세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2편에서 거친 껍질 영혼과 가터뱀의 군비 경쟁을 봤습니다. 독이 강해지면 내성이 높아지고 내성이 높아지면 독이 더 강해지는 항생제와 세균 사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강한 항생제를 만들면 세균은 더 강한 내성으로 답합니다. 2편에서 본 붉은 여왕 가설이 떠오릅니다. 제자리를 지키려면 있는 힘껏 달려야 한다.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뻐꾸기와 개개비, 영원과 가터뱀은 수백만 년에 걸쳐 군비 경쟁을 합니다. 세균과 인간의 군비 경쟁은
수십 년 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균의 세대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오늘날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항생제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우리는 실시간으로 진화를 목격합니다. 알파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해갔습니다.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가 더 많이 퍼집니다. 더 많이 퍼진 변이가 다음 세대의 주류가 됩니다. 자연 선택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합니다. 독감 백신을 매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의 백신은 올해의 변이에 맞춰 만든 것이고 내년이면 바이러스가 또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4편에서 다뤘던 것이 떠오를 겁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 변이율이 훨씬 높습니다. DNA에는 교정 기능이 있지만 RNA에는 그것이 약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HIV 전부 RNA 바이러스입니다. 돌연 변이가 빈번하고 세대가 짧고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백신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에게 선택압을 가할 때마다 그들은 진화로 답합니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이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이유입니다.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축사에서, 당신 몸 안에서. 그렇다면 세대가 훨씬 긴 인간은 어떨까요? 세균은 20분마다 한 세대, 바이러스는 몇 시간이면 한 세대입니다. 인간은 한 세대가 25년에서 30년입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도 아직 진화하고 있을까요? 우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상당수는 우유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포유류는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젖을 떼고 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라집니다. 젖은 어린 시절에만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된 뒤에도 유당을 소화하는 포유류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도 원래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아제가 꺼집니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유당불내증. 사실 이것이 포유류의 기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계 사람들의 약 90%는 성인이 되어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낮아서 약 10%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약 7,500년 전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목축이 시작됩니다. 소와 양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가축의 젖은 안정적인 영양원이 됩니다. 특히 겨울이 길고 농작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축의 젖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우연히 성인이 되어도 락타아제가 계속 작동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영양 상태가 좋았습니다. 더 많이 살아남았고 더 많이 번식했습니다. 자식에게 그 변이가 전달됐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목축사회에서 유당내성 유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변이, 선택압, 차별적 생존, 유전, 자연 선택입니다. 하지만 선택압을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화입니다. 목축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새로운 선택압을 만들었고 그 선택압이 인간의 유전자를 바꾼 겁니다. 문화가 유전자를 바꾸는 진화. 이것을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유당내성은 불과 7,500년 전에 일어난 진화입니다. 진화의 시간표로 보면 어제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편에서 봤던 겸상적 혈구 변이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라리아가 극심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만 가지면 말라리아의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리아라는 선택압이 특정 유전자의 빈도를 바꾼 것.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자연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어떨까요? 현대의학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치명적이었을 질병이 이제는 치료됩니다.
과거에는 살아남지 못했을 개체가 이제는 생존하고 번식합니다. 이것이 자연 선택의 일부 압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선택압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도시 환경이 새로운 선택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수면 패턴의 변화. 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면 그 변이를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다른 종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인간은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우면 털을 진화시키는 대신 옷을 만듭니다. 이빨이 부족하면 이빨을 진화시키는 대신 음식을 요리합니다. 어둠을 볼 수 없으면 눈을 진화시키는 대신 불을 피웁니다. 유전적 진화는 세대 단위입니다. 변화가 축적되려면 수백, 수천 세대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진화는 연 단위입니다. 때로는 월 단위, 일 단위입니다. 농업혁명은 수천 년 걸렸지만 산업혁명은 수백 년, 정보혁명은 수십 년 만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유전자의 변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전달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진화. 인간은 유전적 진화에서 문화적 진화로 주된 적응 방식을 전환한 유일한 종입니다. 다른 종은 환경이 바뀌면 세대를 거듭하며 유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기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숲을 밀어 농경지를 만들고 강의 흐름을 바꾸고 대기의 구성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38억 년 생명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꾸는 능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38억 년 동안 진화가 만들어낸 생태계가 있습니다. 종과 종이 공진화하며 포식자와 피식자가 균형을 이루며 수백만 년에 걸쳐 짜여진 그물입니다. 인간은 이 그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생명 시리즈에서 5번의 대멸종을 봤습니다. 매번 원인은 달랐습니다. 빙하, 화산, 소행성. 하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종이 사라지고 텅 빈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종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후 공룡이 일어섰고 백악기 대멸종 후 포유류가 일어섰습니다.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지금 6번째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생물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배경 멸종률의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배경 멸종률이란 대멸종 같은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멸종의 속도입니다. 종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종은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한 종의 평균 수명은 약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속도와 기존 종이 사라지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면 생물 다양성은 유지됩니다. 문제는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속도가 태어나는 속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양서류의 약 4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호초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훼손 상태입니다. 곤충 개체수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충은 식물의 수분을 돕고 새와 양서류의 먹이가 되고 토양을 유지합니다. 곤충이 줄면 그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서식지 파괴, 숲을 밀어 농경지를 만들고 습지를 메워 도시를 세웁니다. 기후변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종이 적응할 시간 없이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남획, 대구, 참치, 상어 같은 대형 어류의 개체수가 수십 년 만에 급감했습니다. 외래종 유입, 인간이 옮긴 외래종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시베리아 화산 분출이 약 200만 년에 걸쳐 일으켰습니다. 그 200만 년 동안 일부 종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96%는 사라졌지만 적응한 4%가 다음 시대를 열었습니다. 백악기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이 한순간에 일으켰습니다. 충격은 순간이었지만 그 뒤의 기후변화는 수만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자연적 대멸종은 아무리 빨라도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의 시간 규모를 가집니다. 진화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종이 사라지는 만큼 살아남은 종이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멸종은 다릅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만에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 시리즈에서 봤던 여행 비둘기가 그랬습니다. 수십억 마리에서 0까지 10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에서는 진화가 작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종이 분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라진 다양성을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5번의 대멸종에서 생명은 매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후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약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백악기 대멸종 후에도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생명은 돌아올 겁니다. 38억 년을 버텨온 생명이 6번째 위기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표와 맞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전체가 약 30만 년입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우리 종의 역사보다 깁니다. 5번의 대멸종과 지금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의 대멸종은 어떤 종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화산은 자신이 무엇을 일으키는지 몰랐습니다. 소행성은 지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대멸종은 다릅니다. 원인이 되는 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논문을 쓰고 경고를 발표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38억 년 생명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편에 걸쳐 우리가 본 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변이가 있고 선택이 있고 유전이 있으면 생명은 변합니다. 다윈이 발견하고 멘델이 토대를 놓고 DNA가 물질적 정체를 밝혀낸 이 원리. 설계자 없이 목적 없이 변이와 선택과 시간만으로 38억 년간 작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38억 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지구에는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있습니다. 1편에서 시작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가? 진화의 답은 이렇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다양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5번의 대멸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번 대부분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매번 살아남았고 매번 다시 번성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생명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더위를 견디는 종이 있었고 깊은 바다에서 버티는 종이 있었고 적은 산소로 살아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생명이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의 변화로 전부 사라졌을 겁니다. 진화는 최적의 답 하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답을 여러 개 만들어 놓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살아남을지는 환경이 결정합니다.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의 최적이 내일의 최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사치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지금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환경이 바뀌면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룡 시대의 포유류가 그랬습니다. 2억 년 넘게 쥐만한 크기로 공룡 발밑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번성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떨어지고 세상이 바뀌자 그 보잘것없던 동물이 고래가 되고 박쥐가 되고 우리가 됐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진화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심판합니다. 4장에서 본 6차 대멸종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동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8억 년 동안 축적된 해법 하나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해법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진화가 알려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8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원리를 만들어낸 진화가 38억 년의 끝에서
하나의 걸작을 내놓습니다. 무게 1.4kg, 뉴런 860억 개, 시냅스 100조 개,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복잡한 구조물, 인간의 뇌입니다. 진화가 만든 이 장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불을 다루고 언어를 만들고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달에 발자국을 남겼고 원자를 쪼갰고 유전자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만든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8억 년 동안 생명을 변화시켜온 원리를 그 원리가 만들어낸 뇌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100조 개의 연결이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가?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감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진화가 38억 년에 걸쳐 만든 가장 경이로운 작품, 1.4kg짜리 회색 덩어리, 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음 시리즈에서 봅니다. 영상 시작하면서 다양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편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벨라예프의 여우 실험이었습니다. 순한 여우만 골라서 급여시켰더니 10세대 만에 꼬리 흔들고 귀 접히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선택의 힘이 그렇게 빠르고 강력한 건데 그 선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종이 살아남고 어떤 종이 사라질지를.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38억 년 동안 생명은 5번의 대멸종을 버텨냈습니다. 6번째도 버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가 그 멸종을 더 빠르게, 더 치명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윈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진화가 만든 가장 복잡한 작품, 뇌를 다룹니다.